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국은 다음 달 2일 출범하는데요.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 조직이 신설되는 건 내무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지난 1991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새로 생기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이렇게 3개 과가 설치되고요. 국장 포함해서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하자 경찰청은 일단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물론이고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목소리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안부의 뜻만 담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탄생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나는 모험한다. 고로 존재한다. 도전을 즐기고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대한민국 정통 SUV 토레스. 모험은 토레스로부터.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역의 제9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안동시 의회 권기익 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온통 나란히 시끄러운데요. 지난 정권 때였죠. 3년 전에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여당이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어떤 일이었는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탈북 어민들 목선을 타고서 어선이 남하를 했죠. NLL을 넘어왔고요. 네. 하루 정도 해군이 추격을 하고 도망을 가고 사격까지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납포가 돼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고요. 우리가 이제 네. 납포를 해서 데려왔고 합심조회 조사를 했는데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북송이 됐는데 이유는 16명의 선원을 살해를 했고 3명이서 살해를 했고 1명은 북한에 체포가 됐고 2명이 북한에 도망을 왔는데 이제 합심조의 판단은 16명을 살해하고 그게 무서워서 북한을 탈출해 와서 남한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해서 합심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북한으로 보낸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귀순의 그런 행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쭉 내려와서 만약에 우리 군대를 보면 이렇게 자수를 하고 그렇죠. 우리 귀순한다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해군을 보고 막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틀인가 계속 도망가고 따라가고 그랬다는데 일단 그게 이제 진정성 문제가 되는 거고 가장 문제는 이 선원들이 이제 한 명은 이제 북한 간 거고 그 김책공항 김책항인가요? 김책항에 한 명 가서 이제 김책항 통해서 이제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이 3명이 갔는데 1명이 체포됐다 그러죠. 그래서 2명이 또 도망 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왔는데 이제 우리 해군에 잡힌 건데 문제는 이 선원 2명이 16명이나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이나 그것도 배 위에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 시신들을 바닷물에 던져버린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도구들도 다 던져버리고 또 배를 새롭게 또 페인트 칠을 다 했다면서요. 증거 인멸하려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흉악범인데 이런 흉악범들을 글쎄요. 다른 귀순자들처럼 우리가 받아줘야 되느냐. 예.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 3년 전에 당시에 왜 이혜훈 의원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국힘 소속 또 김무성 의원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북송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문제시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렇죠.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분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왜 북송을 했느냐. 이거예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북송하면 당연히 거기서 처형될 거 100%인데. 그렇죠.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니까. 근데 왜 보냈느냐? 그게 주장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이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활개치며 다니는 건 괜찮은 건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귀순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합심조라고 하는 게 합동신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심조는 국방부, 국정원 그리고 경찰 이렇게 전문적으로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합동신문조예요. 예를 들면요. 이번 사안 말고도 귀순에 오시는 모든 분들 북한을 통해서든 중국을 통해서든 외국을 통해서든 해상을 통해서든 전부 다 합심조의 조사를 받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왜? 탈북자들 우리 흔히 말하는 탈북 이민들 전부 합심조 조사 받아요.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나와요. 합심조에서 왜 조사를 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간첩인데 위장해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뭔가 정보를 빼내가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합동신문조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귀순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건지 확인하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귀순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 합심조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이고 도망쳐 왔는데 북한 가면 처벌받기 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사건 터지고요. 16명을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귀순을 하려고 했으면 16명을 살해하고 바로 우리나라 와야 되잖아요. 김책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북한의 김책항으로? 거기서 살려고? 뭐라고 그때 감청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벌받더라도 북한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북한으로 가요. 근데 딱 갔는데 한 사람 체포가 돼.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들도 처벌받을 게 들어오니까 다시 배를 타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내려왔으면 우리 해군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해군이 계속 쫓아갔는데 도망을 가요. 귀순하는 사람이 왜 도망갑니까? 순수하게 귀순하려고 했으면 도망갈 게 아니라 해군에 투항을 해서 우리 귀순 의사가 있다. 우리 받아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틀 동안이나 해상에서 위쪽 북한도 갔다가 남한으로 왔다가 NLL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우리 해군이 심지어 사격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납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귀순 의사가 있어서 온 거냐 아니면 그냥 북한에 처벌받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온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합심조의 신문 내용의 결과는 이 사람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아니 그럼 안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추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국으로 추방을 3국에서 받겠습니까? 16명이나 살해한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북한으로 보낼 수밖에 없던 구조였고. 만약에 그 당시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귀순을 우리 정부가 허가를 해줬다면 일단은 그 조사를 하겠고 철저한 조사 후에 재판을 또 받게 된다면서요. 이 16명 살인한 이 살인마에 대한 근데 그 당시에 배는 또 없다면서요. 배는 있긴 있었죠. 근데 거기 이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게 뭐 무죄로 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죠. 왜냐면 우리랑 같이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신은 다 바다에 버려버렸죠. 일단 시신은 그리고 그다음에 사용했던 무기들 그러니까 그 흉기들 다 버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는 다 얘기해요. 사실들 16명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린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재판에서는 당연히 증거 우선이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이 돼서 우리나라에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산다고 하면 과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혜훈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도 그 당시에 그거 잘한 결정이다. 끔찍하다.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산다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 아닐까요? 누가 어떤 국민이 이런 흉악범을 받아주는 거를 찬성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자꾸 정치 쟁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하고요. 통일부의 태도도 3년 전에 그 내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그러면 다른 증거나 다른 어떤 정황이 나왔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전혀. 증거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발표 내용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것도 해경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자, 근데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양측의 주장, 이제 국민의힘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 진영이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지금 주장하는 게 좀 바뀐 거 아니냐. 사실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진보 진영에서 이제 인권 같은 거 중시하니까 주장해야 되는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만약에 그 당시 3년 전에 귀순을 허가했다면 이 살인자들을 받아줬다면 지금 와서 아마 어떻게 이런 살인마들을 받아줬냐고 그렇죠. 문제 삼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결국은 뭐냐면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이번 이 북송 사건도 그렇고 결국은 지지율이 안 좋고 정권 초기인데 상당히 지금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이슈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슈몰이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또 이번 북송 문제는요. 잘 보시면 처음에 이 문제를 통일부에서 밝혔잖아요. 의견이 다르게 예전에 3년과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이요. 있는 줄 통일부의 고위 관료가 아니면 몰라요. 그 사진 있는 것 자체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공개도 안 했고요. 근데 이거를 전주의 의원이 통일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통일부에서 그 사진을 공개를 해요. 이거는 또 뭡니까? 그럼 전주의 의원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있었다는 것을? 그럼 그전에는 왜 이 사진 공개하는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날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또 공격을 하고 그 사진이 주는 이미지 보셨죠? 막 발버둥치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만큼 이 사진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처벌받을 게 뻔한데 그럼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북한 가면 우리보다 훨씬 처벌 강하게 받겠죠. 거기서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버티는 거를 마치 북송하는 걸 반대하는 듯한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거 과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이제 3년 전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귀순자들 탈북민들 어떤 원칙을 세워서 받고 아니면 또 북송하는 그 원칙은 뭐냐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북송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받아주는 이걸 세우는 게 더 급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북송할 때도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조항 중에 그러니까 살인을 하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헌법 3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3조, 4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헌법이 만들어진 게 한 60년대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헌법인데 그 헌법을 만들 당시에 장차 이제 장래 통일된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의 영토로 본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요. 자, 유엔에 가입할 때 우리나라와 북한을 어떻게 가입됐습니까? 각각 다른 나라로 가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유엔에. 그러면 유엔이 볼 때 우리나라와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헌법이 개정되고 시간이 지나면 헌법이 개정이 안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서 그 관례상 또 국제법상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북한과 우리나라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나 아니면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처음에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는 판례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들 보면 북한 주민을 독립된 국가의 주민으로 인정하는 판례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헌법 3조 옛날에 만들어진 헌법 3조를 가지고 우리 국민인데 보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 근데 그게 과연 북한 주민 이탈법이라는 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흉악범들, 특히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조항에 의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사용하는 법도 다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지금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극우 유튜버, 이제 뭐 많이들 뉴스 보셔서 아실 텐데 그 안정권 씨, 예. 그 안정권 씨 누나가 이제 함께 네. 그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 극우 그렇죠. 유튜버랑. 맞습니다. 그랬던 네.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네. 이 뭐 뉴스는 다 보셔서 아실 텐데, 예. 자, 그 문제는 과연 누가 이 사람을 추천하고 또 검증은 또 어떻게 해서 여기 일을 하게 됐나,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그렇죠. 뉴스가 나왔던데, 예. 지금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의 아들 2명이 예. 또 지금 대통령실에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예. 있다는 속보가 예. 또 떠가지고, 이거 좀 너무 인사가 예. 개인적인 지인 인사, 사적 인사, 이게 계속돼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예. 저는요, 일부러라도 피해야 돼요. 공적 피해야죠. 영역에 예. 사적 인연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예.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명하시잖아요. 뭐 능력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 정도 능력은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예. 아니, 사적 인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비판을 받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사적 인연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다. 예. 또 김건희 씨가 운영하셨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도 들어와서 근무하시잖아요. 2명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사적 인연들이 결국 국민들에게는 이게 너무 그 국정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면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얼마 전에 나토 회의 그 동행 그 건도 있었잖아요. 네, 신모 씨. 그렇죠, 신모 이런 씨. 일들은 예. 결국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정권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요인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왜 그걸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 영역에 있는 부분이 공적으로 들어오면요. 이거 비선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평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 불러서 또 일을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다 대통령을 뭐, 삼촌이라고 부른다 하던데. 그런 사람이 예. 일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걸 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미리 차단을 해야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에게 전하고는 있는 건지, 주위에서 그 친한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다 않겠습니까?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이런 얘기를 전달했는지 아니면 전달받았는데도 대통령 생각이 이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보니까 요즘에 한참 그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뭐 30%대 지지율.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 정권의 부채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그 폭탄을 지금 받아들여서 이런 거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이걸 어느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극우 세력 빼놓고. 그럼요. 아니 상식과 동떨어졌잖아. 국민 상식과. 아니 지지율 떨어지는 원인 중에 전 정부의 책임도 올리는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몇 번의 그 조사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사람부, 전 정부는 어땠냐, 전 정부에서 이랬다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전 정부 탓을 합니까? 그리고요, 저는 뭐 전 정부가 현 정부보다 못했다고 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지만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현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뜻은 뭐겠습니까? 전 정부가 못했던 거 잘해라. 이래서 그렇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더 잘해라. 근데 전 정부 탓을 합니까? 아니, 전 정부, 새로운 정부가 전 정부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 국민들에게 실망시켰던 부분들 잘 바꾸고 잘 좀 해라. 이래서 뽑아놨는데 전 정부 탓을 계속해요. 그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답답하네요, 진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자, 민주당,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정치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상 이게
지금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원이 된 지 6개월이 안 됐잖아요. 6개월. 예, 맞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냥 전에 비대위원장도 하고 나도 기여를 했으니까 나한테는 좀 특혜를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죠. 글쎄 난 청년 정치 지지하지만 박지원 전 위원장 얘기는 동의가 안 되네요. 저도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면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외를 자꾸 적용해 달라 그래. 예외를. 근데 그러면 논의해 달라 그래서 당에서 2번이나 논의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결론 내렸고. 최고위에서 결론 내렸잖아요. 비대위에서.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비대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점심까지 같으면 설명을 했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이해해 달라. 그 정도 했으면 받아들이는 게 저는 청년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박지원 씨는 왜 이렇게 주장을 계속할까요? 자기 정치라고 생각해요. 안 될 걸 알면서도 저런 모습을 하면 언론이 계속 써주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이 편들어주고 보수 언론들이 저걸 계속 기사화해 줍니다. 그러면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투사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걸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잊혀지거든요. 본인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좀 뭐랄까 이미지를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래야 자꾸 논란의 중심에 있어야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자기의 몸집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재살 깎아먹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런 이미지가 청년 정치인의 올바른 정말 도전하는 참신한 이런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참신한 이미지는 뭐냐면 원리 원칙 따르겠다. 원칙대로 하자. 대신 나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가 비대위원장 했지만 내가 정치 밑바닥부터 하고 또 기회 있으면 도전하고 아니 이번에 꼭 당대표에 나가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 앞으로 정치 많이 하실 텐데 앞으로 기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차근차근 하면 더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잊혀지는 걸 제일 싫어한다라는 말이 또 맞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오늘 좀 긴 시간이었네요. 최진봉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이달부터 각 지역 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죠.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도 마쳤는데요. 각 지역 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안동시 의회로 가보죠. 권기익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권기익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제9대 안동시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그것도 만장일치로 의장에 뽑히셨습니다. 의원 투표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의장단이 선출된 사례가 안동시 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난 7월 1일 제9대 의회 개원식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의원님들 18분 모두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가문한 정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뒤늦게 안 사실입니다만은 의장당 선거에서 만장일치가 나온 건 우리 안동시의회 개원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또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예. 또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예. 아마 제9대 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만큼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만장일치 의장 탄생 32년 만에 나온 건데 그만큼 그 의원들이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더욱더 열심히 성실히 그렇게 의정 활동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님으로서 제9대 전반기 의회 어떻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신가요? 이번 9대 의회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주민 조례 청구와 같이 자치 입법권이 강화가 됐고 특히 인사권한이 커지면서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의장이 독립적으로 단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의원 정수 2분의 1에 해당되는 정책 지원 인력도 신규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꼼꼼히 따져서 한 단계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방의회의 원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또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회 문턱은 좀 낮추고 또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의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의회가 그동안 복잡한 갈등적 이해관계 속에서 반목과 대립을 반복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9대에서는 서로 화합하고 협치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이 독식해서 출발부터 잡음이 들리는 곳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 자, 안동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은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돼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안동의 정치 환경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참 다원화되고 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실제 이번 우리 6.1 지방선거에서 우리 안동 지역은 보수 성향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4분이나 당선되신 것도 아마 그러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시민들이 참신한 후보를 뽑아주신 현명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마는 안동시의회 상임위원장 3분 중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한 분은 국민의힘, 또 한 분은 무소속 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네. 아마 정파적 분쟁이 없이 정당별, 계파별 아주 골고루 나눠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걸 정말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배분된 게. 또한 이제 다수당인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치를 해주셔서 또 의정당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아마 원활하게 치를 수 있어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고맙고 또 감사 동료 의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원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시군 의회 소식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안동시 의회는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타시군 의회에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안동시 의회가. 여기서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이 상임위원장 자리 한 자리씩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또 무소속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했는데 이게 혹시 그 의원님들 사전에 그 협의하고 조율이 된 건지 아니면 자유투표 결과 이렇게 나온 건지 이게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전 의장, 부의장 선거는 협치가 된 건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또 우리 국힘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투표 결과가 나온 것 같이 협치가 되었고요.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우리 국힘에서 국민의힘 저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지만 양보를 좀 구했습니다. 우리 안동 시민들이 원하는 게 협치다. 우리 국힘에서 이번 9대 의회만큼은 의장 부의장이 좀 소신 있게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그렇게 좀 해서 9대 의회 전반기 의회를 꾸려나가고 싶다라고 국민의힘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양해도 좀 구했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결과라고 봅니다. 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좀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분이 계셨으면 다행스럽게도 서로 양해하고 이해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이 아주 중간에서 조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됐고요. 안동시 의회 권기익 의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안동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며칠 전부터 우리 안동에도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가뭄을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요즘 엄청 무더운 날씨에 우리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또 일손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정말 어렵고 애먹습니다. 이런 농촌의 일손 부족과 영농의 어려움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중장기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하나 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청년들의 유출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또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안동시 지역 경제 상황도 무척 나빠졌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의 위기에 말뿐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 있고요. 인구 감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지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없으면은 이동 인구를 늘려서라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안동시 해법은 무엇보다도 관광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예. 우리 안동시가 관광 거점도시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 중이고 2025년까지 1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안동시 발전을 위해서 안동시장님과 행정부에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의회와 지평부는 상호 견제의 대상이 아닌 협치와 화합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협력적 상생 파트너입니다. 의장으로서 안동시의회와 안동시의 정책적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네. 또한 지평구 공무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도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정착하기 위해 건기창 시장님을 비롯해 지평부 소속 공무원들의 많은 협력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데요. 안동시 의장으로서 안동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이번 제9대 의회의 대표 슬로건을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안동시의회를 애정으로 또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된 안동시 의회 권기익 의장을 만나봤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6시 42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조진혜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집값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상과 집값 동향, 에이치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에 나선 가운데, 자, 부동산 시장이 약세장에 접어든 상태에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 동향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전국 아파트값 기준으로 했을 때 4주째 계속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서울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도 약 2달간 계속 지금 하락 장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빅스텝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 조달 금리가 발표 나자마자 바로 일반 그 3대 시중은행부터 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분양시장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자체를 이제 그 빅스텝보다 더 높은 단계로 해서 하반기까지 올리게 되면 2%포인트 총 합산 금액을 그 정도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결국에는 다들 관망세거나 하지 못하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1년간은 계속 이제 주택시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1년 정도 어렵지 네. 않겠냐. 뉴스 보니까 강남 쪽의 아파트도 하락 반전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맞나요? 실제로? 예, 맞습니다. 현재 서초구를 제외해놓고 예. 그동안 이제 용산구 이전
그 대통령군 이전 때문에 예. 가격이 올랐던 지역을 빼놓고 서초구는 유일하게 지금 그 도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만 지금 이제 손바꿈 없이 가격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매수가 정지되거나 뭐 급매물 그다음에 이제 8월 전세 시점에 맞춰서 매도 물건도 같이 이제 전세 끼고 개투자했던 세대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대출이 안 되는 부분 15억이 넘는 가격대가 강남에 워낙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거래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세 대출 이자 부담도 역시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월세화가 이게 가속화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네,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50% 뭐 전체 10세대 중에서 반 정도가 지금 월세다라고 했는데 이번 달 초부터 들어가면서 벌써 58%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월세 가격은 이제 주변에 있는 형성 시세 가격, 거래 시세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금리는 지금 계속 오르는 데다가 이미 고정금리는 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오를 바에야 그럼 차라리 월세를 내서 월세 뭐 근로자들 같은 소득공제도 혜택도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세금 문제도 역시 같이 갈려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아주 완벽하게 그 본인들의 세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반전세라고 하는 전세 보증부 월세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월세로 지금 전환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전세가 좀 어렵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뭐 아파트 매수 심리가 확 줄어들었다는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네. 이쪽에는 좀 그런 매수세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이른바 아파트 구조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등기상의 용도가 이제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청약 경쟁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규정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뭐 그 투기 지역 같은 경우 40%까지밖에 안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면 최대 7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청년층들이나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인기를 갖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 시장에서 상승률이 거의 20% 이상 상승이 됐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주로 주거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른바 얘기할 때 20평형, 25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투룸, 쓰리룸 정도 되는 면적들이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부터 거래량이 10% 이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 27개 정도가 오픈을 했는데 그중에서 많은 곳들이 미달이 됐습니다. 거의 9개 단지가 미달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체제로 봤던 오피스텔이 결국에는 대체제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럼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니까 오피스텔로 갈아타는 세대들도 대출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는 것도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깡통 전세 나오면서 빌라 시장은 더 얼어붙는 형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래 시세가 있고 뭐 대출 상품으로서의 은행에서 버틸 수 있는 항목들도 있는데 빌라 거래는 가격 형성성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매각을 할 때 어렵다라는 것들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가격이 하락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저렴한 시장으로 또 갈 줄 알았는데 역시 빌라 시장까지도 지금 같이 냉각기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 떨어지고 오피스텔 떨어지고 빌라마저 떨어지고 모든 주거용 부동산 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준 금리 오르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주담대 그 고정금리가 이미 7%대다라는 말씀하셨는데 7%면은 사실 한창 이자 쌀 때 2배, 3배까지 이렇게 오른 셈인데요, 지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물이 막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노두강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울 지역도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급매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021년도까지 해서 서울시 주택 평균 중립가격이 거의 9억대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14억, 15억 했던 것들이 저희 거의 9억대로 떨어지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30% 이상 상승했던 가격들이 30% 버품 안에서 지금 유동화되고 좀 정리가 되고 가격 하락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데다가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 DSR, 총수입 대비 원리금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DSR 규제도 강화되고 금리 네. 역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이래서 사실 무리해서 집을 살 세대도 지금 적은 상태에서 대출도 어려우니까 매수세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될 테고 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집값 폭락 시대가 오는 건 아닌가. 네. 이 가격 하락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거품 가격이라고 하는 아마 30% 선 안에서는 가격성 변동성들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SR 규제는 이미 작년부터 올해 8월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1억 한도 내에서의 차주가 확대되겠다라는 의견까지도 계속 정부가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DSR 규제는 풀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무리해서라든가 많은 대출 그 비율을 포함해서 집을 샀던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나오고 있는 급매물의 형태를 좀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골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쭉 차서 사던 무리해서 샀던 세대들이라든가 6억 가격선, 9억 가격선에 맞춰서 샀던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물건들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이번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아니면 양도세를 좀 감면하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대부분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올 4, 4분기까지 결과는 좀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급폭락, 대망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안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대출 규제를 워낙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규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래량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들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각이 있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조만간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인건비 상승이죠. 건설비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이 건설 네. 활동 자체가 위축이 돼서 이 네.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 부동산 가격 다시 조만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올 초부터 그 건설사들이 적자 공사라고 해서 신규 도급을 시작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또 죄송하지만 항상 서울을 비교를 해드리는데 서울의 유명한 반포라든가 이렇게 재건축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남동도 그렇고 이쪽도 거의 400만 원 후반대였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공사 견적이 올라온 것들이 700만 원대입니다. 400만 원 후반에서 700만 원대로 올랐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 측에서는 그 가격을 인정을 하게 되면 분담금도 늘어나는 데다가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조정하다 보니까 공사원가도 올라가서 분양 가격이 올라간 것 때문에 신규 분양이 어렵다라는 시장까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건설사도 도급을 할 수가 없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저희 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 있어야 될 대체 수요가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인건비 문제도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위험의 그 건설연구원에서도 적자 위험이다라고 해서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건설사들이 수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1, 2년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신규 공급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나중에 다시 정상화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예.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